이번에 통과한 게 가장 중요한 게 무슨 경제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한다는 얘기 있어요. 근데 정부는 항상 수치를 조작하잖아요. 국회에 나오는 통계를 가지고 영향평가를 했다는 건 사실은 의미가 없고 국회는 입법권이 있고 예산 처리 권한이 있는 건데 국회가 사전에 검토해야 될 것 중에 핵심은 법률 영향평가입니다. 근데 이 어느 의원이 낸 통상절차법 초안에도 법률 영향평가를 국회가 미리 해야 된다는 게 없어요. 이거 없으면 제 생각은 빚 좋은 개설구가 될 수밖에 없다. 국회는 결국 법률로서 통제하는 거기 때문에 법률 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외통위가 아니라 법사위가 관여할 이게 여지도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권한쟁의 심판 얘기하셨지만 실제로 호주 같은 데서는 ISD를 뺀 이유가 호주 법원이나 호주 판사들이 사법관 할 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판할 권리가 있는데 이걸 어디 딴 데 가지고 가냐 항의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부장판사 몇 분이 사실상 항의 의사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권한쟁의 심판의 그 원고 적격의 기준을 헌법재판소에서 좀 완화해서 그렇죠. 국회의원 그리고 사법부 판사 이런 사람이 자기의 헌법적 권한을 잃었으니까 나는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지금 집권상정한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지 않으면 권한쟁의 청구를 안 열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관할권이 침해됐다는 것도 대법원장이 하지 않으면 사법부에 불만이 많아도 권한쟁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는 위헌 문제가 있는데 위헌을 다툴 공간이나 수단이 너무 없다는 거죠. 사실 좀 안타까운 이야기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사법부에 소속된 법관들 중에서 정말 이 책을 제대로 구약이나 한 사람이 있는지 아마 어떤 내용이 있는지 법관들조차도 제대로 모를 겁니다. 그게 뭐 법관들의 잘못도 있긴 하겠지만은 워낙 이게 본문이 공개된 지가 얼마 안 되고 또 논란이 된 지 얼마 안 되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겠죠. 사실 그 조약이라는 게 뭐 옛날에는 이제 왕의 대권으로 국왕이 알아서 다 하는 그런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만 그때는 정말 국가와 국가의 관계만을 규율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이제 뭐 20세기 중접 2부 거쳐오면서 이 조약이라는 게 점차 통상조약 형태로 가면서 국민들의 생활 하나하나에 그냥 간섭을 하고 규제를 하고 또는 국민들의 그 소득이라든지 경제생활 자체를 흔들어버리는 이런 영향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의 관계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생활 그거 자체를 변화시키는 거.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국회가 만드는 법률보다 더 많은 부분의 그 국민 생활을 다루게 되는 게 조약일 수도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옛날처럼 국가와 국가의 관계를 규율하기 때문에 이건 대권이다. 그래서 그 뭐 행정부나 국왕이 대통령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 이 개념은 버려야 되는 것이죠. 국민생활 그 자체를 지금 건드리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직접 그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원초적인 의미에서의 그 민주주의가 실현돼야 되는 그래서 법률을 만들 때 국회라는 대의기관을 통해서 민주적 정당성 갖추고 법률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약 자체도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그 동의에 기반해서 국회가 만드는 이런 과정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요게 통상절차법이 만들어지느냐 아니냐 이 관계없이 방금 우리 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을 좀 더 민주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 많은 국민들이 이 조약의 체결 과정에 관여하고 또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정부, 제대로 된 국회가 할 일이라고 봅니다. 결국 내년 총선에서 잘 뽑아야 되겠네요. 어쨌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세요. 지난 22일 날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날치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때문에 광화문에서 촛불이 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에서는 또 민주주의라는 게 다수의 지배 아니냐. 그래서 뭐 다수자가 그냥 그 하도 소수자가 반대하니까 다수자가 그냥 이렇게 모여서 그냥 통과한 걸 뭘 또 날치기라고 하느냐라고 또 주장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꼭 한마디 하고 가고 싶어요. 저는 사실은 주변에서 뭐 이두아 의원도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굉장히 참 심각성을 많이 느낍니다. 어떻게 언제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칙이 그겁니까? 그거는 솔직히 정말 잘못된 거고요. 다수결의 원칙은 대의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절차적인 어떤 그런 편의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대다수 많은 사람들의 민의를 반영하고자. 근데 제가 항상 말하는 건 민주주의는요. 다수의 횡포로부터 소수의
보호하기 위해서는 게 민주주의지 다수의 행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니네 다수결로만 하면 그거 아닙니다. 제발 민주주의조차도 다수결의 원칙을 하나로 하는 이거 정말 문제 크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는 꼭 바로잡고 싶네요. 그 부분은 헌법을 가르치는 저희들이 잘못이죠. 뭐 잘못 가르친 것 같은데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이 이미 확정된 다수가 그 힘을 이용해가지고 소수를 억압하라는 원칙이 아닙니다. 그때그때 다수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그 국민들이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동의하도록 합의하도록 그렇게 그때그때 다수를 만들어라는 게 다수결의 원칙이거든요. 양성해가라는 거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게 다수결의 원칙이지. 이미 벌써 몇 년 전에 선거에서 나타난 고 여당 의원 의석 몇 개 됐다는 요 다수. 이것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그 반대자들을 누르는 것을 다수결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이거는 헌법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만약 다수와 소수가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수와 소수가 이 갈등 법안에 대해서 타협을 이루지 못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근데 그게 정상적인 국회 과정을 통해서 다수를 이루지 못하는 법안 같으면은 그것은 상당히 많은 부분 통과시키지 않아야 되는 법안이죠. 그러니까 소수자도 설득시키지 못하는 그런 법안은 그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아니, 이 한미 협정은요, 2007년 6월 30일 날 양국 간에 사인한 협정입니다. 그동안 뭐 했던 거죠, 그러면? 4년 몇 개월 동안? 그리고 왜 4년 6개월 동안 놀고 있었던 거죠? 미국 때문입니다. 미국이 아까 말한 다수결의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해관계자들한테 철저히 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공화국이라는 게 뭡니까? 공동 문제를 공론의 과정을 통해서 공동으로 결정하는 게 공화국이거든요. 우리 형식적으로는 공화국이죠. 마땅히 공화국 시민이라면 여기에 대한 정보를 내가 갖고 토론에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대의기관을 통해서 논쟁에 참여해야죠. 그런 다음에 끝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그런 절차를 밟았나요? ISD에서 우리 국민들이 비로소 귀나 눈을 통해서 알게 된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알려줬습니까?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다면 이건 정치인 책임이고 이 협정을 책임진 대통령과 행정관료들의 책임입니다. 시민의 탓이 아닙니다. 전혀. 근데 그런 공론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실상 오로지 국민 주권은 선거 때만 한 번 표현되는 그게 전부고 그때 형성된 지배구조가 전체적인 다수결이라고 착각하고 그걸 사실상 폭력적으로 행사해가는 건 이건 헌법에 대한 부정이고 시민 주권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야 촛불이 켜졌다더라. 그럼 불난 줄 알고 물대포 가져오는 거죠. 이태호 소장님, 이 부분에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예, 할 만큼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회와 정부가 얼만큼 안 했는지 오늘 저희 네 명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할 만큼 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당장 그 순간에도요. 그 끝장 토론을 통해서 몇 개의 쟁점들이 이미 나와서 날치기를 안 하겠다고 했던 그 남경필 위원장조차도 스스로 그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라 스스로도 인정할 만큼 알고 있었고요. 당일날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그 약사법 문제를 가지고 공청회도 하고 논쟁도 되고 있었고요. 위원장은 이거 더 얘기해야 된다라고 외통위원장한테 이것 얘기되기 전에 날치기 하지 말아라고 요청도 해놓은 상태였어요. 할 만큼 다 했다라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하나도 맞지 않고 그쪽에서 할 만큼 다 했다는 건 대통령이 국회를 다녀갔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문제를 어떻게 풀지에 대한 대답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날치기 한 날 대통령이 그 외국 순방 갔다 비행기에 내리자마자 2시간 만에 있었다는 것도 여러 가지로 이 국회가 진짜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통법부나 거수기가 아닌가 하는 심증을 굳게 해주는 것이고요. 물대포 나왔으니까 말인데 사실 어느 국민이 자기의 헌법적 권한이 침해되는 사항에 대해서 거리에 나왔다면 집회 신고가 됐느냐? 혹은 집회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진을 뭐 더 할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물대포를 들이댈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자기의 권리나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말을 하는구나. 적어도 이거에 대해서
통과했건 안 됐건 간에 정부는 들을 책무가 있구나라는 정도는 우리의 시스템이 보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 경찰이나 우리 이런 치안당국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있고, 특히 우리의 언론들, 요번에 경찰청, 종로경찰청 서장 잠시 맞은 거.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맞은 건가요? 맞았는지도 불확실하지만, 데모를 막는 경찰서장이 시위대들한테 이렇게 물리적 충격을 받는 거는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죠. 근데 사실 시장이나 국회의원들이 갑자기 두들겨 맞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까? 근데 누굽니까? 서울시장 때렸던 그 아주머니, 그 상습범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비분관계했다는 얘기 못 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무슨 불법이 적법을 테러한 것처럼 대대적으로 떠들고 있는데 그 자체가 자, 그거는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요. 너무 흥분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어쨌든 민주주의가 다수의 횡포로부터 소수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합의 과정을 지난하게 거치지 않고 어쨌든 한나라당이 의회를 본회의장을 비공개로 하고 달치기로 몇 분 만에 통과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인 비난은 충분히 가능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 처리 과정이 과연 위헌적 요소가 있는지, 혹은 이 처리가 위헌이라면 어쨌든 이 처리 과정에서 이제 위헌 심판을 이렇게 청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한 교수님. 네, 법 논리상으로 따지자면은,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국가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법안이라든지 또는 비준안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심의권을 가집니다. 이제 국회의원들을 회의 일정에 대해서 알리지 않은 채 일부 국회의원들만 모여서 한다면은 배제된 국회의원들의 법안 심의권이라든지 이런 의안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의미에서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은 되겠죠. 물론 이제 그것이 의결 결과에 대한 결과까지도 무효로 만드느냐 안 되느냐 이거는 또 별도의 문제라 하더라도요. 어쨌든 국회의원들의 의안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예. 그럼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은 충분히 될 수 있다. 네. 예를 들어서 동료 의원들의 토론이나 이런 질문, 토론 이런 시간들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했고. 근데 이 비밀 투표였지 않습니까? 이건 문제가 없나요? 비밀 투표는 아니었고요. 정확히 말하면 비공개 투표였습니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 중에 비밀 투표하자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거는 자신들로서도 이런 중대한 초헌법적인 걸 통과시키는데 진짜 정치적 책임을 기록을 안 남기겠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되지 않았고, 비공개 투표하고 비밀 투표하고 뭐가 다르나요? 비공개 투표는 취재가 제한됩니다. 네. 취재가 제한되고 기록계 일부도 제한되고요. 다만 그래도 기명 투표를 하죠. 근데 비공개 투표는 기명 투표가 아니라 보통 인사 투표하는데 누가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모르게 하는 투표를 이제 비공개 투표라고 하죠. 비밀 투표. 그런데 네. 그러면 비공개 투표라는 원칙을 정하고 나면, 그래서 이제 어쨌든 투표한 사람들만 알잖아요. 네. 비공개니까. 그러면 주권자인 시민들은 누가 찬성표 던졌고 반대표 던졌고 알 수가 있나요? 지금 그거는 이제 진자투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미 나왔죠. 탄선 의원이. 그건 또 몰래 들어가서 찍어서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기자들이 찍은 거죠. 다행이죠. 그나마 다행이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찍지 않았다면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길은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 속기록에 표결 기록은 공개. 비밀 투표가 아니라 표결 기록은 반드시 남기도록. 인사 투표에 대해서는 이제 누가 찍었는지를 알 수 없게 해서 몇 대 몇만 나오지만 나머지 의안 투표에 대해서는 전부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이런 중대한 문제를 더구나 조약에 관련된 그런 국가 주권이 관련된 문제를 비공개로 한다는 발상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국회법에 공개와 비공개 어떤 경우에는 공개를 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비공개를 할 수 있다 이런 단순히 것들이 의사 있습니까? 정족수만 정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0명 이상의 발의에 의해서 의결을 하면은 비공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지 특별한 사안 제한은 없죠.
그러면 이제 네. 국회의원들의 어쨌든 그런 도덕적 책임의식 이런 거에만 맡기고 있네요. 아니 저게 도덕적 책임이 아닌 거죠. 헌법적 책임은 헌법적 문제죠. 책임이죠. 자기가 무슨 자리로 무슨 자격으로 가 있는 겁니까 지금 그 자리에? 그러죠. 예. 그렇죠. 투표라는 행위, 주권자의 가장 중대한 주권 위임 행위에 따라서 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충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자기가 제대로 이해하지조차도 모르고 무슨 법안인지 무슨 의미 있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정해놓은 시간표도 아니고 정상적인 토론 절차도 걷지 못한 상태에서 일사불란하게 마치 군사작전하듯이 모여 가 이러면서 찍고 나온다. 이건 아니 이제 자기 부정이죠. 결국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 이론을 학교에서 가르칠 때 보면 결국 그 국회의원이 우리의 대표가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는 주권자인 국민이 다 알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공개 투표가 원칙인데 네, 그렇죠. 문제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자의적으로 비공개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지금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거를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국회법을 바꿔야 되겠죠. 이제 뭐 최의원님 소환제도를 나중에 출마하시면 그다음에 탄핵제도를 강화시킨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정치인을 한번 뽑아놓으면 사실상 선거법 위반을 제외하고는 4년 동안 거의 무소불위의 권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치적 책임도 나중에 선거 떨어지면 그만이라는 지극히 그런 제한적인 책임론에 머무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재활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민주주의가. 어떻게 보면은 낙선 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부터 바꿔야 되겠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어떤 적극적으로 뭐 비공개를 주도한다든지 또는 국민들의 어떤 주권을 위배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바로 낙선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죠. 사실 우리 헌법에 의하면은 주권을 제약하는 조약에 대해서는 이제 국회가 비준 동의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규정을 가지고 주권을 좀 제한할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번 한미 FTA 같은 경우에는 주권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고 주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제약이라는 건 뭐냐면 구체적인 어떤 권한, 요 조그마한 부분을 요걸 그냥 조약에다 위임하는 것이지 이거는 사법 주권도 포괄적으로 포기하는 것이고요. 입법 주권까지도 포기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독도라는 그 영토, 독도와 그 주변 해역에 대한 우리 배타적 지배권까지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영토 주권까지도 포기하고 있는 그런 것인데 바로 그러한 사안들을 논의하면서 이걸 비공개로 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넘어서서 이건 헌법적인 책임까지 져야 되는 것이죠. 네. 일단 이제 그 결론 부분으로 이제 향후 대응 이쪽으로 이제 점점 나아가고 있는데요. 그 전에 이제 시청자들의 의견을 정리를 해서 아이디가 아마 강정기지 반대님이신 것 같아요. 최 의원님께 질문입니다. 민주당 대응 속상하다. 예상국회 거부. 의원직 총사퇴로 가야 되는데 내년에 되돌려 놓겠다는 건 괴리가 많다. 어떻게 하시겠는지. 좀 난처한 질문이네요. 제가 현역이 아니라서 차라리 편한 질문이죠. 무책임하게 답변해도 되니까. 사실 민주당 실망스럽죠. 저 개인적으로도 실망스럽죠. 그리고 사실 맨 처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가장 좁은 의미로 헌법평가나 법률평가나 시민평가나 그다음 우리 삶과 역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하게 숙고하고 우리 시간표대로 갔었더라면 좋은데 그런 점에서 치명적인 실책을 범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비준하기 전에 제대로 된 반대 투쟁 그리고 시민들께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그다음에 알리고 이런 투쟁들이라도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또 당권 분쟁과 결합되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당원으로서 뼈저리게 반성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일 내년에 다수당이 됐다고 했을 때 진보 진영이 이걸 폐기할 수 있겠느냐? 원칙적으로 폐기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이를테면 제24장 마지막 장인데요. 24조 제2조에는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개정에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 서면으로 개정 합의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종료 조항도 있습니다. 24점 제5조에 협정의 종료를 희망함을 서면으로 한쪽 당사자가 이를테면 한국이 미국에 통보할 때는 180일 후에 6개월 뒤에 종료되고 다만 종료해도 남는 문제들 계속돼야 될 문제들 서로 간에 조정해야 되고 손해를 보상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때는
종료 통보를 받은 30일 내로 문제 제기를 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재협상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6개월 후에 끝내버리는 종료 협상도 가능한데 문제는 이제 한미 FTA 성격이 급변했단 말이에요. TPP 이번 일본 들어가는 데서 보셨듯이 한미 FTA가 중국 경제를 봉쇄하는 새로운 전략적 축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훨씬 더 한국의 운신의 폭이 좁아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주권은 시민에게 있는 거고 시민이 결정하시면 따라가는 게 정치인 겁니다. 시민이 내년 선거 때 그거 하지 마라. 우리가 책임지겠다. 궁극적인 책임은 시민이 지는 거죠. 시민이 결정하고. 이게 민주주의 원리니까요.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표를 통해서 그렇게 심판해 주시고 또 민주당이 그런 공약을 내서 심판을 구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국면은 바뀔 수가 있고 시민의 뜻대로 이 나라는 갈 수 있는 겁니다. 예. 원래 이 네티즌들의 누리꾼들의 질문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갑자기 제가 질문이 생겼습니다. 재협상 정말 가능한 건가요, 김 변호사님? 일단은 아니 이명박 대통령도 뭐 90일 이후에 비준해주면 90일 이후에 뭐 재협상 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협정성에 있는 자체를 가지고 하신 거기 때문에 그걸 특별한 재협상이라고 하기도 좀 사실 힘들고요. 이미 비준 체결된 한음에 그걸 갖다 재협상이라고 하기는 좀 웃기고요. 이걸 갖다 수정한다든가 아니면 새로 체결한다든가 이게 맞는 말이지 재협상이라는 게 그게 맞는지 솔직히 의문이고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통상협정권은 의회에 원칙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의회가 허가하는 기간 안에 허가하는 조건 안에서만 할 수가 있어요. 미국의 경우에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협상을 하자 아니면 폐기를 하자. 뭐 폐기는 하지만 재협상을 하자고 한다면 그조차도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 기간을 얻어서 이미 TPS 법상에 그거는 기간은 끝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진한하게 다시 의회를 받아서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의회가 과연 우리 뜻대로 돼줄까? 왜냐하면 우리가 분명히 재협상을 요구할 때는 이거보다 좀 더 유리하게 하는 걸로 할 겁니다. 근데 그 유리하게 하는 걸 갖다 과연 해줄까요? 지금 처음에 그 참여정부에서 했던 것조차도 이러이러한 점이 자기네 지역 구간에 있는 이러한 점이 부족하다 해서 여태까지 계속 미뤘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네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 했을 때 과연 이거 비준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이제 우리 쪽으로 조금 유리한 거 하다못해 ISD라도 뭐 제가 하겠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과연 미국 의회가 승인해 줄까는 정말 힘듭니다. 차라리 재협상을 가는 길은 정말 만약에 새로 정부가 바뀌어서 아마 5년 동안 재협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다고 하더라도 5년 동안 그 재협상 몸에다가 하나도 변화 없이 그대로 갈 겁니다. 차라리 폐기가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태호 처장님께 대한 질문이 있는데요. 페이스북 네티즌들이 한미 FTA 25조를 공부하고 폐기시키기 위한 민주국민 행동을 네트워크로 만든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건국권의 대응이 더딜 수 있다고 보는데 이후 투쟁 방안으로 고민하시는 것은 있는지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재협상 얘기도 나오고 폐기도 나오는데요. 한미 FTA 저지 건국권은 우선 저희의 원칙적인 입장은 폐기되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만은 아직도 발효도 안 됐다는 거에 저는 주목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열심히 싸워주신다면 발효를 안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입증한 바와 같이 대통령이 오늘 사인했다고 해서 사인한 게 아닙니다. 미국으로부터 숙제 검토를 받아야 되고요. 솔직히 그 기간 동안 한국도 미국이 숙제를 다 했는지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싸운다면 한국 정부가 미국 협정문을 미국이 이행 법률안과 그 협정문과의 차이 같은 걸 쭉 해서 미국이 법률을 고쳐야 되거나 아니면 거기 나름대로 무슨 고시를 바꿔야 될 건데 안 바꾼 걸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이유로도 발효를 미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 여론이 정말 뜨거워서 여기까지 왔지만 정말 되돌아가겠다고 느낀다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협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어떤 언론은 이미 발효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나온 겁니다, 지금. 그게 공식적인 협상은 아니지만 사실상 협상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판이 끝났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발효를 두고도 한미 간에 해야 될 일들이 많고 우리가 우리의 정부, 우리의 국회를 다그쳐가지고 이 문제에서 보다 엄밀한 태도를 가지도록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발효가 된다면 발효가 안 되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지만 그 다음에는
재협상을 하든가 폐기를 하든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주권 국가고요. 또 동북아를 중심으로 한 지정학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FTA 들어갔다고 이게 불가항력적인 것이고 아주 구조적인 거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주권을 매우 침해하는 건 사실이지만 최재선 의원님 잘 말씀하신 대로 주권은 우리 국민들에게 있는 것이고요. 우리 나라 또 우리 경제가 나아갈 선택 지점은 언제든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에콰도르 사태가 있습니다. 에콰도르 실대가 있는데 에콰도르가 미국하고 FTA를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부가 그 진행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 전력 산업을 하는 것 같다 외국에다가 지분 40%를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다시 뺏었더니 거기서 이제 뭐 IS를 가느니 마느니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국민들이 봉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정부 자체가 없어지고 새로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또 다시 FTA를 갖다 또 다시 추진을 하고자 하니까 그 정부마저도 국민들이 불신임을 했거든요. 그 국민 봉기로 인해 가지고 에콰도르 실제적으로 다 비준까지 다 가고 그 다음에 발효되는 순간까지 갔는데 불구하고 무산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한 가지 힌트만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쇠고기 때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일어나니까 고시를 안 하는 방식으로 한국 정부가 버텼잖아요. 다 협상 끝나고 관보에 게재하는 거를 안 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미국이 다른 안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싸우고 정부를 압박하고 한다면 그런 방식으로 한국 정부는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협상이든 뭐 다른 얘기를 그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국민의 투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국민의 압력 이전에 그 많은 이 누리꾼들도 특히 뭐 아프리카 TV, 뭐 블랙아이 2080님, 라나캐스트님 뭐 이런 분들이 그 메시지를 보내오셨는데 일단 헌법 소원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그렇다라면 특히 이제 야5당은 위헌 소송 예정이라는데 이제 이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했을 경우에 과연 승소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지 많은 네티즌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십니다. 대실리 변호사님들이 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거는 그러니까 주권적인 침해고요. 한국의 주권의 포기고 이제 뭐 그런 점에서 당연히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한미 FTA로서 우리 그 헌법조항 특히 이제 그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를 규정하고 있다는 119조 2항의 그 경제 질서에 관한 조항들을 FTA로 대체하는 것이거든요. 새로운 헌법을 만드는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들의 그 국민투표권, 그것도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가 좀 보수화되어 있다는 평을 받고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 판단할지는 계속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그 한미 FTA는 우리 헌법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거나 또는 그 미국의 유리한 방향으로 그 변개한다는 점에서 바꿔 나간다는 점에서 이건 위헌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그 위헌적인 한미 FTA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헌법소원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일 것이고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 이태호 처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발효를 언제부터 할 것이냐, 발효 시점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하는 것도 아직도 이제 한국 측과 미국 측이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시민들은 이 한미 FTA가 위헌적인 것이고 국민들의 생활을 원천적으로 위태롭게 만든다는 점에서 강렬하게 반대하고 국민적인 의지, 주권적인 의지를 드러내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정당으로 하여금 또는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각종 공공단체라든지 또는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공식적으로 미국을 향해서 미국의 투자자를 향해서 미국 정부와 기업을 향해서 우리는 이 한미 FTA를 인정하지 못하겠다. 앞으로 우리가 기회가 되어서 정권이 바뀌면 우리는 이건 파기한다. 그러니까 미리 알아서 처리해라. 라고 경고를 하고 공식적으로 어떤 불복종의 의지를 밝혀두는 것. 이것도 한 투쟁의 방식이겠죠. 근데 야5당은 위헌 소송 하시나요? 그건 제가 그거는 말씀드리는데 지금 범국본과 야5당은 정책적 협력도 하고 있고 지금 장외투쟁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5당이 헌법소원을 한다는 것은 뭐 그럴 수 있다라는 일반적 의사를 표명한 것이고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국본 역시 지금은 헌법소원이라고 하는 구체적 수단에 의존할 때가 아니라 아까 우리 최재천 의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주권자고 우리가 헌법의 주체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헌법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헌법이 부여한 저항권을 행사하는 것하고 가장 중요한 헌법적 행동이 없다고 보고요. 여기서 우리의 의사를 표현하고 우리의 심부름꾼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고 또 압박하는 게 중요할 거고 그 다음에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대표들을 교체하는 방법도 또 있고 그리고 헌법소원이라는 수단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헌법적 수단은 이 FTA 날치기 처리와 비준이 무효다라고 하는 직접 행동을 가장 강력하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점에서 우리 시민들이 바쁘고 힘들고 날씨가 춥더라도 거리에 나와서 우리가 헌법 주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보충을 할게요. 예. 우리가 사실 입헌국가잖아요. 헌법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고 그다음에 법치국가 법률에 따라서 이루어진 나라인데 굳이 새로 조를 하자면 이제 협정치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외교안보적으로 가장 중요한 협정은요. 잘 아시잖아요. 상호 방위 조약에 따른 한미 주둔군 지휘에 관한 협정, 한미 행정협정, 한미 환경협정. 그렇죠? 그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할 거고 이제 통상 관련 협정은 한미 FTA 협정이 될 겁니다. 협정이 결국 외교안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텐데 99년 이래 조약이 헌법재판소 법률과 대등한 위치이기 때문에 위헌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데 대해서는 헌재가 동의를 해요. 근데 제가 토론 때문에 쭉 모처럼 판례를 좀 공부를 해보니까 여러 개 있습니다. 한미 주둔군 지휘 협정에 대해서 이를테면 주한미군이 6.25 때 와가지고 땅을 쓰잖아요. 그 땅을 별도 수용 절차 없이 곧바로 쓸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보상을 안 해줬다, 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소송이 벌어졌는데 쓰고 있대 쓰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런 애매모호한 판결을 내려요. 그거 이제라도 우리 정부가 배상해주면 되지 왜 그게 수용당했다고 생각하냐 너는. 아니 수용 안 당한 거야 법률적으로. 네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았어. 이런 희한한 논리를 통해서 봉쇄시켜버려요. 저 어제 보다 너무 충격받았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IMF 조약에 대해서도요. 이미 헌법 소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린 전략적 유연성 같은 경우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변경에 해당되니까 조약 변경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반기문 총장과 라이스 간의 공동성명 형식을 밟아버렸거든요. 그건 명백한 탈법 행위입니다. 국민 조건에 대한. 근데 그래서 이걸 문제 삼았죠. 2008년에. 그랬더니 이건 그건 조약이 아니잖아. 내용을 따져야 되는데 형식이 공동성명인데 너 왜 그건 헌법재판소 가져왔어? 이런 식으로 각하시켜버려요. 그 다음에 미군 기지 이전 협정, 용산 기지를 평택으로 옮기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 국회 안 보내려고 그랬잖아요. 그 엄브렐라 협정만 보냈는데 그것도 아직까지는 당신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고 평화적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어. 다 건설한 다음에 보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 영화로도 만들어진 미 8군 구역 내에서 독극물 하수구로 방류된 사건이 있죠. 그 영화 괴물인가 뭐 있죠. 그것도 역시 소송을 했더니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환경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아직은 없어 보인다. 이런 거예요. 아마 분명히 이럴 겁니다. 이거 소송 갈 수는 있어요. 소송 대상 된다고 하면 판단할 겁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현실적으로 어떤 권한이 침해되었는지를 아직은 나는 입증하지 못하겠어. 당신 입증이 부족해. 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 헌법재판소는 그럴 겁니다. 우리의 주권을요. 선출되지 않은 권력한테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3명, 국회의원이 3명, 대법원장이 3명 임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주권이고 내 권한입니다. 내가 직접 임명한 사람, 내가 직접 부여한 사람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보고 안 되면 내가 직접 나서야죠. 이건 저항권이고 기본적으로 주권의 문제입니다. 공화국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는 거죠. 그래서 헌재로 보내냐 말 것이냐는 저는 좀 더 뒤로 미루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 헌재한테 크게 기댈 이유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결국 헌재 무용론을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아마 최 의원님한테 드리는 누리꾼의 질문인 것 같은데요. 아이디가 정말 재밌습니다. 지명박 살처분님입니다. 질문이요. 민주 진보 세력이 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정권을 차지한다면 미국의 폐기 통보가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네요.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민이 이를테면 우리에게 공약을 걸라고 요청을 하시고 그다음에 제반 진보 정당들이 거기에 따라서 공약을 걸고 내년 4월에 그게 최고의 핵심 쟁점이었다. 이를테면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4대강에 대해 수많은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4대강은 대선 때 공약이었고 총선 때 공약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위임을 받았노라. 그래 쭉 하셨거든요. 바꿀 수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구속을 시키는 거죠. 유권자께서, 주권자께서. 그렇다면 가능한 일이죠. 예. 두 가지 대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민주진보 세력이 다수가 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결국 국민 저항권이 남아 있는데요. 어쨌든 참여연대와 한겨레가 함께하는 자담회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못다한 이야기 각각 말씀하시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상희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헌정사를 심각하게 왜곡했던 법률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이거든요. 누구든지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빨갱이니 종북 자판위에서 잡아가두고 입을 봉하고 그렇게 했던 법이 있습니다. 한미 FTA는 이제 또 다른 국가보안법이 될 겁니다. 어떤 공공복리를 주장하거나 환경을 주장하거나 위생을 주장하거나 사회정의를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미 FTA 위반이다. 한미 FTA가 허용되지 않는다.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라고 통상 관료들이 또는 어떤 특정한 그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어떤 그 관료 계급들이 그 서민들의 요구, 국민들의 어떤 복지에 향한 그 의지, 이런 것들을 꺾어버리는 수단으로서 한미 FTA를 그 증가의 보도처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는 이 한미 FTA가 통과되고 나면은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거대 기업의 어떤 그 이윤 추구를 충족시켜주는, 그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수단이 되어버리는 그런 심각한 상황으로 그 전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말 진정한 주권, 그 주권적 의지를 이제 발동을 시켜야 될 겁니다. 사실 폐기를 하느냐, 이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죠. 지금 중요한 것은 한미 FTA가 발효되지 않도록 하는 것, 더 이상 이 상태에서 나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 그래서 미래의 우리의 생활이 어떤 통상 관료라든지 또는 미국 자본이라든지 거대 자본의 그 의지에 달려있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면은 지금부터라도 뭔가 강한 의지로서, 강한 말로서 이 한미 FTA를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김행순 변호사님. 일단은 저는 이 찬성자들에 대해서 반박부터 먼저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이게 한미 FTA 찬성하시는 분이 가면은 우리가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인데 통상을 안 하면 어떡하겠느냐. 그렇게 해서 통상국가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태까지 FTA 없어도 여태까지 우리가 많이 했고, 그 다음에 통상국가부분에 굉장히 문제가 뭐냐면, 이거 FTA 하면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많이 버는지, 그러니까 제대로 그 경제 효과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거는 거의 진짜 뻥튀기 해서 엄청 큰 거고요. 그 다음에 통상국가로 한다고 하지만 벌써 이 FTA가 지나 국회 통과되자마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뭐라고 표현했냐. 앞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대미 흑자는 줄어들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자체가 통상국가론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한다면 또 하나 뭐냐면, 우리가 수출을 그렇게 많이 의존도가 높은 나라다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만큼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외국에서의 그 경제 상황이 조금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엄청나게 굉장히 경제가 휘청거릴 정도로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는 수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내수를 갖다 많이 보호를 해야 됩니다. 내수 진작을 해가지고 외부의 세력이 경제가 많이 흔들려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경제를 기반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FTA는 오히려 수출 의존도 더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수출에서 벌어든 돈이 우리 국민 대다수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극히 일부의 수출 대기업에만 혜택이 간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서 저는 그 반박을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FTA라는 게 결국은 투자자 보호입니다. 투자자의 이윤 보호고요. 그 다음에 이미 투자하지도 않은 자의 투자 예정자까지도 보호하고, 그 다음에 투자자 이익, 기대이익이 현실적인 이익이 침해된 것도 아니고 기대이익이 향후 장래에 되는 그 기대이익조차도
저기 막 보호하는 이런 여기 막 FTA입니다. 그러면은 투자라는 건 그 이시드 중재법에 의하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정의를 투자자는 위험 부담이 있는 것이다. 위험 부담이 없는 투자는 투자가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시드 중재를 가더라도 그런 위험 부담이 없는 거는 투자라고 저기 막 제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투자라는 자체가 위험 부담, 그러니까 원금을 손실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FTA는 원금 손실할 기회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투자하지도 않은 상태까지도 보호하면서 그 다음에 장래 그 현실적으로 되지 않는 이윤까지도 보장하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도대체가 그걸 위해서 우리의 주권,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걸 다 내주면서 우리가 그 투자자, 미국 투자자를 갖다 보호해야 될 이유가 저는 잘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로서 찬성을 하시는 위원분들 사실 한 번쯤이라도 한미 FTA를 자세히 들여보시고 찬성을 하셨으면 정말 좋겠고요. 이제 와서는 여기 대통령께서 뭐 ISDS는 지금이라도 다시 협상을 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민주당도 계속 그랬습니다. IS 제협상에 그거 매진하겠다, 폐기하겠다. 근데 지금 현 상태에서 다른 거 ISD만 제거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우리 미국 이행법에서는요. 우리나라 투자자가 미국 사법부에 제소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우리 국내 법원하고 우리 ISD를 두 가지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ISD 제형을 딱 빼버리면 미국 우리 국내 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투자자는 미국 국내 법원에도 못하고 그 다음에 ISD는 못 갑니다. 그러면 우리 투자자는 전혀 보호가 못 되는 겁니다. 그 효과는 아시고 민주당이나 아니면 그 대통령께서 ISD 가지고 재협상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우리 주권을 국민의 의사도 묻어보지 않고 이렇게 함부로 저는 솔직히 이거는 정말 식민지 협상이라고 생각하고 지난 그 11월 22일은 정말 우리의 제2의 국칠입니다. 정말 부끄러워할 일이고 찬성하시는 분 정말 많이 반성하셔야 됩니다. 예, 아유 너무 뜨겁네요. 최재선 의원님. 예, 우리 한 교수님께서 대단히 민감하면서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오늘 조선 어제든가 오늘인가 조선 김대중 칼럼이 역시 국가보안법 논리 들이대면서 그렇죠? 한미 FTA 반대하는 사람 마치 친북 좌파 반미의 논리로 여전히 우리가 그 논리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이걸 비판하면서도 너 반미 주제 아니야? 그렇잖아. 왜냐하면 그 순간 이적행위 돼버리잖아요. 북한의 주장과 동일해지는 셈이 되기 때문에 그게 국가보안법 논리잖아요. 논리의 맥락은 사상한 채 결론이 똑같으면 한국 사람이 미국을 구체적인 정책을 놓고 비판하는 것과 뭐 북한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과 동일시해버리는 것 그게 국가보안법 논리인데 지금 우리 한미 FTA를 재단하는데도 그런 일종의 괴담, 사담 논리가 개입하고 있어 염려가 됩니다. 제대로 된 토론이 있어야 되는데 반미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미국이 상징하는 미국인 투자자가 상징하는 일정한 경제 논리가 있습니다. 시장 만능주의, 소유권 절대주의, 그렇죠? 그다음에 금융자본주의. 근데 과연 그런 식으로 우리가 IMF 모델, 신자유주의 모델, 워싱턴 프로세스를 따라서 우리가 나라를 건설해 왔지만 지난 14년 동안 이 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상 바탕난 경제 모델이거든요. 방금 전 우리 김 변호사 말씀 주셨다시피 이제는 지나치게 90%가 넘는 그런 대외 의존도를 줄여서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말로는 트리클 다운이 있어서 물이 뚝뚝 아래로 떨어질 줄 알았더니 전혀 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아랫목이 따뜻해지면 윗목이 따뜻해질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수출 대기업 잘 선다고 중소기업 잘 되는 거 아니고 이마트 잘 된다고 영세 자영업자 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만의 경제 모델, 우리만의 삶 모델을 진득하게 검토하고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자신감과 그런 진취성이 있어야 되는데 수출 지상주의. 그렇죠? 그 다음에 옛날 과거 중상주의. 그 다음에 밖에서 벌어서 안에서 살찌운다는 그런 18세기적인 그런 이즘. 이런 과거의 이념 가지고 이 새로운 세대, 새로운 젊음,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이런 국가 모델을 제시한다면 이건 대단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걸 결코 포획으로 생각하거나 혹은 반미 담론이나 괴담 담론으로 몰아가지 말고 진정으로 50년 후에, 30년 후에 이 나라 국익과 미래 세대에 뭐가 더 유익할지를 좀 더 차분하고 진지하게 검토하고 정말 막힐 때는 주권자가 뜻이 어디 있느냐로 가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태호 차장님. 요즘 거리에 나가면 우리가 늘 부르던 노래, 2008년에 부르던 노래를 부르죠. 대한민국 헌법 1조와 관련된 노래인데 사실 그 노래 들을 때마다 그 노래가 굉장히 신나는 리듬입니다. 힘을 주는 리듬인데 힘이 빠지고 사실은 괴롭습니다.
이 한미 FTA 반대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헌법 제1조와 관련된 노래를 부르는데 이 가장 기본적인 국민들도 다 알아서 이렇게 저항하고 있는 이거에 대해서 이걸 처리했던 우리 대통령 그리고 협상 주체인 통상교섭본부장 그리고 국회의장 외통위원장은 정말로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그걸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처리하나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로 속이 쓰려가지고 그 노래를 부르고 들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괴롭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위헌 얘기는 했지만 또 정말로 우리 정치가 또는 우리 정부가 헌법에 있는 여러 가지 국민의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실질화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너무 없다 우리 역사에서 볼 때. 그러고 보니까 사실 FTA만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농촌에서는 노인들이 막 자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노인 자살률이 OECD 1위인데요. 2등하고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2등. 그렇죠. 지금 통닭집들 평균 차리면 6개월 간다고. 6개월. 중소도시에 가보면 역전 앞에 빈 택시가 쫙 있는데 그거 다 실직자들이 모는 거거든요. 젊은이들 비정규직계도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캥거루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다시 대가족이 된다는 겁니다. 부모한테 얹혀 사느라고 도대체 이게 분가를 안 해서 다시 캥거루족이라고 그러는데 전 세대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OECD 기준에서 가장 불행한 국민 2위입니다. 자살률 1위, 가장 불행한 국민 2위. 정말로 경쟁에 내몰릴 만큼 내몰렸다는 것인데요. 근데 이미 잘 나가는 수출 대기업에 수출 조금 더 하고, 또 몇몇 사람들, 외국 자동차 조금 싸게 사고, 또 일부 체리 좀 싸게 먹나요? 이런 것 때문에 정말로 국가가 보살펴야 될 사람들, 지금도 보살핌이 정말로 절실한 사람들을 사각지대로 더 내모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우리 정부가 어떻게 이렇게 선뜻 결정을 하고 밀어붙일 수 있는지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지 그건 누구에게서 위임받은 권력인지 정말로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흥분하게 되는데요. 이건 흥분하고 말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제 우리에게 헌법과 우리에게 정부와 우리에게 국회와 우리에게 이른바 법과 정치가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부터 다시 시작될 문제다. 이 투쟁을 통해서 한미 FTA를 저지시키는 것은 물론 이 거꾸로 된 질서를 다시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한미 FTA가 발효되면 체리 값이 사진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체리 괴담이다. 예, 지금까지 그 한미 FTA의 체결 과정 그리고 국회의 비준 동의까지 한미 FTA가 국민 주권을 얼마나 침해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그 무능한 국회, 날치기 국회 이것에 대해서 이제 결국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국민들이 길을 제시할 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2시간 가까이 함께해 주신 누리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출연해 주신 패널들께도 감사드리고 어쨌든 이제 참여연대와 한겨레가 함께하는 긴급자단 MB 위헌협정에 서명하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